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앞으로 잘할게. 당신한테는 예린이라는 여자가 있잖아. 남편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나한테 일방적으로 꼬리친 거야. 난 저런 천박한 여자 따위는 관심 없다니까. 그 말을 들은 예린은 남편의 따귀를 날렸습니다. 이혼하고 나랑 같이 살고 싶다며. 달콤한 말로 나를 안을 때는 언제고. 에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예린은 남편의 따귀를 한 대 더 때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편은 뺨을 어루만지며 저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자기야,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제발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저는 남편의 눈을 보고 똑똑히 말했어요. 마지막까지 그런 추접스러운 모습 그만 보여라.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을 살아오신 여러분의 이야기에는 세상 그 어떤 드라마보다 깊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이야기 한 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윤서아입니다. 이 집 며느리로 시집 온 지 10년째예요. 10년 동안 참고 살았지만 그날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3월 15일 새벽 3시였습니다. 핸드폰 진동 소리에 잠이 깼어요. 우리 친오빠였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오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서아야, 큰일 났어. 엄마가. 오빠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다급하게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겼냐고 물었습니다. 오빠가 엄마가 위독하시니 병원으로 빨리 오라고 했어요. 저는 황급히 옷을 입었어요.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 정우가 눈을 떴습니다. 남편 정우가 어디 가냐고 물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가 위독하시다고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한숨을 쉬며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렸어요. 새벽 4시 병원 응급실 앞이었습니다. 복도에 오빠가 서 있었어요. 저는 오빠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빠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는 어디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오빠 목소리가 다시 떨렸어요. 오빠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 기다리시다가 10분 전에 돌아가셨어. 저는 오빠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오빠가 천천히 말했어요. 사실 엄마는 췌장암 말기였는데 2년 전부터 투병 중이셨어.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사실을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오빠한테 왜 저한테는 말하지 않았냐고 따졌습니다. 오빠가 대답했어요. 엄마가 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저는 왜냐고 다시 물었어요. 엄마가 그러셨어. 서아가 시집살이 하느라 힘들 텐데 엄마 걱정까지 하면 얼마나 힘들겠냐며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러셨어요. 당신은 괜찮으니까 저만 행복하면 된다고요. 저는 병원 영안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여 있는 엄마가 보였어요. 저는 천을 천천히 걷어 올렸습니다. 엄마 얼굴은 평온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왔어.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나는 엄마 보낼 준비가 안 됐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 눈물이 끝없이 흘렀습니다. 오빠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가 마지막까지 내 이름을 계속 부르셨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내 걱정뿐이셨어. 서아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서아가 이제는 다른 사람 눈치도 안 보고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저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제 걱정만 하셨던 거예요. 아침 8시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정우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정우가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말했어요. 정우는 넥타이를 매다 멈췄습니다. 아, 안 됐다. 안타깝네. 저는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장례식은 어디서 해? 시간 되면 갈게.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엄마 장례식인데 시간 되면 간다니 무슨 말이 그래? 정우는 저를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나도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래. 나중에 장례식장 정해지면 연락해. 정우는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저는 이 사람에게 뭐였을까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엄마가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다고 장례식 준비를 해야 한다고요.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 사돈 어른이 돌아가셨다고. 그거 참 안 됐구나. 어머니, 장례식장 알려드릴 테니 아가씨랑 같이 와주세요. 시어머니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정해지면 연락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슴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에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빠와 올케 언니가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엄마가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저는 엄마 사진을 보며 또 울었습니다. 올케 언니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올케 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아야, 울지 마. 어머니가 마음 아파하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후 3시에 남편 정우가 왔습니다. 정우 뒤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아가씨도 오셨네요. 시어머니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여기가 장례식장이야? 완전 시골 장례식장 같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누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목소리 좀 낮춰 사람들 다 쳐다봐.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뭔 사람들이 이렇게 많어? 그리고 꽃은 왜 이렇게 과해? 돈 없으면 적당히 하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빠가 다가왔어요. 오빠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가 오빠를 훑어봤습니다. 아, 사돈 처남이시군요. 직업이 변호사 맞죠? 오빠가 대답했어요. 네, 변호사 윤태준입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변호사면 돈은 좀 버시나 봐요.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빈소로 안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영정사진 앞에 섰어요. 그리고 절을 했습니다. 시누이도 따라서 절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서아야, 장례 비용은 누가 내는 거야? 저는 당황했어요. 오빠가 준비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돈 처남이 변호사니까 돈 많이 벌잖아. 많이 버는 사람이 내는 게 맞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시누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새언니, 근데 어머니 재산은 좀 있으셨어? 저는 시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시누이는 계속 말했어요. 새언니, 혹시 유산 같은 거 받아? 저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시누이가 아쉬운 듯 말했어요. 그럼 새언니 앞으로도 계속 힘들겠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엄마 장례식 날이었으니까요.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문객들께 인사를 드렸어요. 고개를 숙이고 또 숙였습니다. 밤 9시가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대부분 돌아갔어요. 저는 빈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정우가 다가왔어요. 나 먼저 들어갈게. 내일 회사 출근해야 돼. 저는 정우를 올려다봤습니다. 자기, 오늘은 좀 나랑 같이 있어주면 안 돼? 정우가 대답했어요. 안 돼. 내가 여기 있는다고 뭐 달라지는 거 있어? 정우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따라 나갔어요.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저려왔어요. 저는 엄마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저는 빈소 옆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살았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장례식 둘째 날이 밝았어요.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퀭하게 변해 있었어요. 눈두덩이 부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빈소로 나왔어요. 오빠와 올케 언니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올케 언니가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서아야, 어젯밤 잠 좀 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한숨도 자지 못했거든요. 올케 언니가 김밥을 내밀었습니다. 서아야, 이거라도 먹어봐. 기운 차려야지. 저는 고맙다고 말하며 김밥을 받았어요.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 조문객들이 다시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빈소 앞에 앉아 인사를 드렸어요. 오전 11시였습니다. 남편 정우가 다시 왔어요. 정우는 어제와 같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일어섰어요. 자기, 왔어? 정우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점심시간에 잠깐 들렀어. 정우는 빈소에 절을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나 1시간 후에 다시 가야 돼. 오후 미팅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일 때문에 그렇다니 어쩔 수 없지. 바쁜데 와줘서 고마워. 정우는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확인했어요. 저는 정우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정우 핸드폰 화면이 보였어요. 발신자는 강혜린이었습니다. 회사 여직원이었어요. 문자 내용이 얼핏 보였습니다. 사장님, 점심 어디서 드세요? 제가 갈게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우가 재빨리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자기 회사 일 바빠?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응.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예린이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 예린이라고 했어요. 이름을 그렇게 친근하게 부르더군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우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 가봐야겠다. 저녁에 올게. 정우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저는 정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오후 1시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제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조문객이 어제보다 많네. 시누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나 배고파. 우리 밥부터 먹자.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음식을 차려주었습니다. 시누이는 음식이 맛이 없다고 음식 타박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식사를 하고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는 바로 나갔습니다.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첫날보다 더 많이 찾아왔어요. 알고 보니 엄마 반찬 가게 단골 손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엄마가 마지막 가는 길이 쓸쓸하지는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저녁 8시였습니다. 남편 정우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미팅이 끝났으니 지금 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보고 싶으니까 빨리 와달라고 답장을 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녁 9시 정도에 남편이 장례식장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함께였어요. 세 분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빈 상담실로 가서 얘기 좀 하자고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우리 네 명은 빈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의자에 앉았어요. 시누이도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그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서류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도 참 많이 참았어. 10년을 기다렸는데 애는 도대체 왜 안 생겨?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내자. 너는 지금까지 애도 못 낳았잖아. 나는 3대 독자야. 나는 내 자식을 꼭 낳고 싶단 말이야.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너 우리 집에 보탠 게 하나라도 있어? 남편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저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 그동안 우리 집을 위해서 1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하고 시어머니 열심히 모시고 시누이 내 가족처럼 챙겼어요. 근데 지금 나보고 이혼하자고요. 그것도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서.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에요. 시누이가 비웃었습니다. 새언니, 오빠 인생 망치지 마. 오빠나 언니, 둘 다 아직 젊잖아. 둘 다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어요. 위자료 같은 거 없어.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나가는 거야. 재산 분할 같은 거 꿈도 꾸지 마.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혼 협의서였어요.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저한테는 아무것도 주는 게 없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돌린 채 창밖만 바라봤어요. 저는 남편 얼굴을 봤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남편은 마치 처음 본 사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남편이 잠깐 당황했어요.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같은 회사 다니는 강예린이랑 무슨 사이야?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어쨌든 우리는 끝이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쓸데없는 소리 길게 말하지 말고 그냥 사인이나 해.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10초간 침묵이 흘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생각해보고 엄마 장례식 끝나면 말씀드릴게요. 시어머니가 지금 당장 서류에 사인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장례 끝나는 즉시 사인하겠다고. 근데 지금은 죽어도 못한다고요.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반드시 후회할 거예요. 시누이가 비웃었습니다. 뭘 후회해? 새언니가 우릴 어떻게 할 건데?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은 분명 천벌을 받게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복도 벽에 기댔습니다.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놀라지 마. 나 방금 이혼당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가 물었어요. 서아야, 너 지금 어디야? 장례식장 복도. 거기서 기다려.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오빠가 달려왔습니다. 오빠는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꼭 안아줬습니다. 저는 오빠 품에 안겨 울었어요. 오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엄마 장례식 날에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나보고 이혼하재. 사람이라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오빠가 말했어요. 서아야, 이혼 서류에 사인하지 마. 저는 놀라서 오빠를 쳐다봤습니다. 오빠는 제 어깨를 잡았어요. 절대 사인하지 마, 알았지? 오빠, 왜? 무슨 일인데? 오빠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일 엄마 유언장 공개할 거야. 저는 되물었습니다. 엄마 유언장? 응. 내일 장례식 마지막 날 유언장 공개할 거야. 오빠, 무슨 내용인데? 내일 보면 알아. 시댁 사람들도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오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빠를 믿기로 했어요. 저는 간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간신히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엄마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미소가 너무나 따뜻해서 꿈에서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였습니다. 저는 잠에서 깼어요.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저는 세수를 하러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더 초췌해져 있었어요. 눈 밑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오늘은 엄마를 보내드리는 날이니까요. 오전 8시쯤 오빠가 왔습니다. 저는 오빠한테 다가갔습니다. 오전 10시에 상담실에서 만나자. 오빠, 누구랑 만나는데? 너희 시댁 사람들 만날 거야. 저는 불안했습니다. 오빠, 뭘 하려고 그래?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서아야, 오빠만 믿고 이따가 보자. 오빠는 그렇게 말하고 어디론가 갔어요. 오전 10시가 다가왔습니다. 오빠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상담실로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앉아 있었어요. 세 분 표정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불렀어? 나 엄청 바쁜데. 그때 오빠가 들어왔습니다. 오빠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오빠는 명함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고인 유명자 여사의 아들이자 법률 대리인 변호사 윤태준입니다. 오빠가 말을 이었어요. 오늘은 어머니의 유언장을 공개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되물었습니다. 유언장이요. 오빠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고인께서 2024년 12월에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시골 반찬 가게 하시던 분이 거창하게 무슨 유언장이에요? 오빠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고인께서 2020년 3월에 서울 강남구 소재 5층 건물을 매입하셨습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되물었어요. 뭐라고요?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건물 매입 가격 75억 원입니다. 시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75억이라고요? 오빠는 등기부등본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어요. 40년간 반찬 가게로 모은 돈과 남편 보험금으로 건물을 매입하셨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런 돈이 있었다니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빠는 침착하게 확인해 보라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서류를 봤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게 어디 건물인데요? 오빠는 주소를 말했어요.
남편 얼굴은 상당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이정우 씨 회사가 그 건물에 입주한 지 5년 정도 됐죠?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오빠를 쳐다만 봤습니다. 오빠가 계속 말했어요. 원래 월세 1200만 원씩인데 얼굴 모르는 건물주가 젊은 사람이 능력을 펼치하면서 파격적으로 월세를 200만 원으로 해줬던 거 기억하죠? 신우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사돈 어른께서 월세를 1200만 원에서 200으로 깎아주신 거였어요?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인께서 사위가 잘 돼야 우리 서아도 행복할 거라고 사위 모르게 지원해 주신 겁니다. 매월 1000만 원씩 12개월, 5년간 지원해 줬으니 이정우 씨는 장모님께 6억을 이미 지원받은 겁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반찬 가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강남에 있는 건물을 살 수가 있어요? 오빠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장장 40년입니다. 40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신 결과죠. 거기에 잘 나가는 유능한 변호사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빠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 건물과 예금 25억 원, 총 1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모두 딸 윤서아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입니다. 저는 오빠를 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오빠, 나는 전혀 몰랐어.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는 아직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 오빠는 유언장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시어머니와 남편, 신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오빠가 남편을 쳐다봤어요. 어제 제 동생한테 이혼 서류 주셨죠. 재산분할 청구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빠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제 동생은 이제 이 건물의 소유주입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정우 씨 회사가 입주한 건물이 제 동생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이건 사기 아닌가요? 이런 사실이 있었으면 진작에 알렸어야죠. 오빠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사기가 아닙니다.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혼인과 상관없이 개인에게 귀속된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도 유언장도 모두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오빠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는 40년간 한 푼 한 푼 모으셨다고요. 밥 한 끼 제대로 못 드시면서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 입으시면서 그렇게 모으신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빠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그 돈으로 딸이 시집가서 무시당하지 않게 당신의 딸이 당당하게 살 수 있게 오래 노력 끝에 그 건물을 사신 겁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빠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가 마지막 편지를 남기셨어. 오빠는 봉투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엄마 글씨체였어요. 저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내 딸 서아야, 엄마가 너 시집갈 때 제대로 혼수도 못 해줘서 너무 마음이 아팠단다. 엄마가 살아있을 때 우리 딸 더 챙겨주고 싶었는데 이 몸뚱아리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우리 딸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못 보고 떠나는 게 마음에 걸리네. 네가 시집살이 하느라 고생하는 거 엄마도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엄마는 우리 서아가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서아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게 엄마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엄마를 위해서라도 꼭 행복해야 돼. 저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오빠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시어머니와 남편, 신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오빠가 말했어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나가라고 하셨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가 계속 말했어요. 제 동생은 이제 100억 원의 재산을 가진 건물주입니다. 그리고 내일 회사 건물 앞에서 뵙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건물 소유주 변경을 통보하겠습니다. 오빠는 서류 가방을 들었어요. 저도 일어났어요. 세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어제 제가 후회할 거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오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지켜주셨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발인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엄마 영정 사진을 들었습니다. 오빠가 제 옆에 섰어요. 영구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엄마 사진을 바라봤어요. 엄마, 나 잘했지?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살게.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화장장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시누이도 와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엄마는 그렇게 하늘로 가셨습니다. 저는 엄마 유골함을 들고 묘지로 향했어요. 오빠와 올케 언니가 함께였습니다. 묘지에 엄마를 모셨어요. 저는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편히 쉬어. 나는 엄마 유언대로 앞으로 당당하게 살게. 다음 날 아침 9시였습니다. 저는 오빠와 함께 남편 회사 건물 앞에 섰어요. 오빠는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서아야, 오늘부터는 어깨 펴고 살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전 9시 남편이 도착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함께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서아야, 제발 이러지 마. 우리가 잘못했어. 이혼은 없던 걸로 하자. 시누이도 말했습니다. 새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이러지 마요. 저는 두 사람을 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에게 애원하고 있었어요. 오빠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빠는 공식적으로 건물 소유주 변경을 통보하러 왔다고 말했어요. 오빠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건물은 어제부로 윤서아 씨 소유가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이정우 씨에게 공식 통보합니다. 계약 만료일이 2달 뒤인 5월 30일이죠. 3월 31일자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통보합니다. 2달 안에 퇴거하시면 됩니다. 남편이 소리쳤어요. 그럼 우리 회사는 어떡하라고요? 오빠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이정우 씨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어요. 건물 앞에 무릎을 꿇은 시어머니를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보기 안 좋아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시누이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새언니, 정말 미안해요. 이러지 마요. 시누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이 제 앞으로 왔습니다. 당신이 어제 나한테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나가라고 했잖아. 당신도 이제 이 건물에서 나가야지.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오빠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협의 이혼 합의서입니다. 각자 가져온 돈은 각자 가져가는 걸로 하죠. 위자료나 재산 분할은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쪽에 더러운 돈 10원 한 장도 안 받을 겁니다. 알고 보니 지금 이정우 씨 회사가 부채도 많고 운영도 간당간당한 상황이던데 이 상황에 회사까지 옮겨야 하면 어떻게 될지 안 봐도 뻔하네요. 남편은 할 말을 잃었어요. 오빠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강예린 씨 어디 계십니까? 건물 입구에 서 있던 여직원 하나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남편 회사 여직원 강혜린이었어요. 오빠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정우 대표와 강혜리 씨가 불륜 관계였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오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법무법인 정의의 변호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한치의 거짓도 없는 증거입니다. 저는 예린을 봤어요. 예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린한테 말했어요. 축하해요. 이제 당신 가지세요. 난 이런 거지 같은 인간 필요 없으니까. 예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앞으로 잘할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한테는 예린이라는 여자가 있잖아. 남편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나한테 일방적으로 꼬리친 거야. 난 저런 천박한 여자 따위는 관심 없다니까. 그 말을 들은 예린은 천천히 남편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벼락같이 남편의 따귀를 날렸습니다. 망연자실한 표정의 남편에게 예린이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나랑 같이 살고 싶다며. 달콤한 말로 나를 안을 때는 언제고.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예린은 남편의 따귀를 한 대 더 때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편은 뺨을 어루만지며 다시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자기야,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제발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저는 남편의 눈을 보고 똑똑히 말했어요. 마지막까지 그런 추접스러운 모습 그만 보여라.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빠가 남편에게 이혼 서류에 사인하라고 주었습니다. 만약 재판 이혼으로 가게 되면 더 비참한 최후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서아에게는 유능한 변호사 오빠가 있으니까.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오빠가 이혼 서류를 받았어요. 오빠는 저를 데리고 건물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아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다시 돌아와 주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건물을 벗어났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아야, 잘했어.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아. 택시는 계속 달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엄마 사진을 봤습니다. 엄마는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엄마, 고마워. 오후 2시 엄마 묘지에 갔습니다. 오빠와 함께 엄마 앞에 섰어요. 엄마, 나 잘했지? 이제 당당하게 살게.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한동안 엄마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우리는 묘소를 떠났어요. 산을 내려오는 길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앞만 보고 걸어갈 거예요. 엄마가 원하셨던 당당한 삶을 살아갈 거예요. 2주가 지났습니다. 오늘은 4월 1일이에요. 저는 엄마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건물에는 새로운 간판이 달려 있었어요. 유명자 빌딩. 엄마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오빠가 제 옆에 섰어요. 서아야, 어때? 마음에 들어? 저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응, 정말 좋아. 5층 건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남편 회사는 일주일 전에 이사 갔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내일 들어온대요.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 요즘 잘 나가는 객실 관리 시스템 회사라고 오빠가 말했어요. 저는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1층 로비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5층은 제 사무실로 만들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아야, 정우가 많이 힘들어해. 회사도 어렵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겠니? 시어머니 목소리는 작았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니지, 참. 아주머니, 저는 이제 그 사람하고 남이에요. 용건만 간단히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봤습니다. 엄마 사진이었어요. 엄마는 따뜻하게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문득 엄마 마지막 편지가 생각났어요. 당당하게 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요. 저는 이제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요. 엄마가 물려주신 이 건물과 함께요. 엄마는 항상 제 곁에 계시니까요. 이 건물에도 제 마음속에도요. 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엄마가 원하셨던 당당한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게 제가 엄마한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니까요. 일주일이 또 지났습니다. 4월 8일 화요일이었어요. 저는 새로운 세입자 시그니처 디자인 대표님과 미팅을 했습니다. 호텔 및 모텔에 객실 관리 시스템 제공하는 회사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건물주님, 좋은 사무실을 착한 금액에 임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좋은 회사와 함께하게 되어서요.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제 이름 석자가 건물줄 안에 적혀 있었습니다. 미팅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신우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신우이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새언니, 잠깐 시간 있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우이가 앉았어요. 새언니 정말 미안해. 그동안 내가 정말 잘못했어. 신우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 회사 완전히 망했어. 예린이는 오빠랑 싸우고 회사를 떠났고 엄마는 병원에 입원하셨어. 병원비도 없어서 큰일이야. 저는 신우이를 바라봤습니다. 그걸 나한테 왜 말하는 거야? 신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집하고 남이에요.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시면 본인 오빠라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신우이는 나의 바뀐 말투와 냉정한 행동에 충격을 받은 듯 보였어요.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울먹이며 일어났어요. 새언니, 정말 미안해. 신우이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저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이고 저는 제 길을 가고 있었으니까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유명자 빌딩 5층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건물 관리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건물은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오빠였습니다. 서아야,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와이프랑 같이 밥 먹자. 응, 좋아. 몇 시에? 7시에 강남역에서 보자. 알았어.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게.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였어요. 저는 서류를 정리하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묘소에 다녀올 시간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묘지로 향했습니다. 묘소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묘비 앞에 섰어요. 엄마, 잘 있었어? 나왔어. 저는 무릎을 꿇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묘비를 깨끗하게 닦았어요. 건물도 잘 운영되고 있고 오빠도 자주 만나.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엄마 바램대로 나 이제 당당하게 살고 있어.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저는 한참을 엄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 사랑해.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엄마 묘소는 따뜻한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7시 강남역에서 오빠와 올케 언니를 만났습니다. 서아야, 요즘 어때? 오빠가 물었어요. 응. 좋아, 바쁘긴 한데 재미있어. 올케 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아야,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예전보다 훨씬 보기 좋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나도 그런 것 같아. 이제는 눈치 안 보고 살잖아. 우리는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오빠가 물었습니다. 서아야, 혹시 그 인간한테 연락 온 거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한 달 전에 시어머니한테 전화 한 번 왔는데 그 이후로는 없어. 뭐래? 병원비 좀 도와달라고 해서 나는 단칼에 거절했어.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그들을 용서하고 기회를 주는 건 너한테 실수할 기회를 네가 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네가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리 용서를 빌어도 다시 기회를 주면 안 돼.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응, 알았어, 오빠. 식사를 마치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엄마 사진을 봤습니다. 엄마, 나 행복해. 이제 내 걱정은 하지 마. 사랑해.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아갈게요.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서아 씨는 지금 혼자가 되었지만 외롭지 않다고 했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사랑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요. 때로는 그 집 생각이 날 때도 있대요. 하지만 후회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의 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큰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무엇을 하시면서 들으시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